네, 안녕하세요. 밭에서 밥상으로 가는 길엔 탄소 발자국이 남는다의 발제를 맡은 윤지로입니다. 아주 1차원적으로 이 그림을 이렇게 밭에서 밥상 발자국 이렇게 해가지고 표지를 만들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뭐 농사에서 탄소 발자국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불과 최근까지도 되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종종 이렇게 혹시 충청도 출신이세요? 약간 이런 질문을 듣긴 하는데 사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아주 전형적인 도시 사람으로서 사실 이렇게 농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되게 갖고 있는 이미지가 옛날에 우리 전원일기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되게 이렇게 뭔가 목가적이고 뭔가 이웃과의 정이 넘치고 약간 시간이 좀 느리게 가는 듯한 약간 이런 이미지, 이 정도의 이런 이미지에서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약간 뭐가 있을까? 약간 이렇게 좀 모호하게 와닿았던 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농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뭐 1000년 이상 이렇게 우리랑 함께 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해왔던 이 행위에서 뭔가 탄소 발자국을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민속화인데 여기 보면 우리 뭐 이런 그림 너무 흔하잖아요. 뭔가 밭을 갈고 그다음에 모를 심고 뭐 이제 도리깨질을 해서 이제 이삭을 털어내고 막 이런 것들 그냥 이거 너무나 일상적이고 우리가 늘 정말 수백 년 넘게 수천 년 이렇게 해왔던 행동인데 이걸로 탄소 발자국을 이야기한다? 이거 역시 조금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 들어서 이제 기후 위기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거, 그 중에서 이제 좀 들어봤던 게 아마 이런 정도일 겁니다. 소가 트림하면 거기서 메탄이 나온대, 소트림이 문제래, 뭐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뭔가 이제 논밭에서 기계를 쓰고, 그럼 그 기계에 기름이 들어가고, 혹은 뭐 이제 어선에다가 그 기름을 싣고서 멀리 가서 이제 다녀오고 하는 이런 것들 이제 누가 봐도 요새 이 정도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IPCC에서 이야기하기를 20일에서 최대 37%까지의 온실가스가 푸드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푸드 시스템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렇게 길러내는 뭐 농사를 짓고 뭐 소를 키우고 하는 그 행위뿐만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푸드 시스템에서 이렇게 37%까지 온실가스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범위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히 뭐 몇 퍼센트라고 이제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해를 위해서 약간 이제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저 37%까지 온실가스 중에서 한 5대 3대 2 정도의 비율로 5만큼이 이제 직접적인 농사를 하는 행위, 이제 팜게이트 농장 안에서 발생하는 게 한 5 정도 되고 이제 3 정도가 우리 토지 이용, 예를 들면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개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이제 3 정도. 나머지 2가 유통을 한다거나 폐기물이 나온다던가 해서 발생하는 게 이제 그 정도라고 이제 IPCC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 인벤토리라고 하는 걸 보면 농업이라고 돼 있는 거에서 배출량이 한 3% 정도 돼요. 그런데 IPCC에서 얘기하는 거 37%, 그 정도에서 이제 가장 작게 잡아도 적어도 10% 이상이 될 텐데, 그러면 이 간극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거지? 이런 의문도 던질 수가 있죠. 그럼 거기에서 약간 2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라는 거. 우리나라 GDP에서 뭐 농축산업뿐만이 아니라 뭐 임업, 어업 이거 다 끌어와도 GDP에서 비중이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산업이 없으니까 배출량이 적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인벤토리에서 정하는 기준들과 여기서 말하는 푸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식자재를 수송해 오고 하는 것들도 다 이제 우리는 인벤토리에는 그냥 수송 부분에 잡혀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발라내서 이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통계상의 어떤 취합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간극이 벌어질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책에서는 농업, 그다음에 축산업, 그리고 어업 이렇게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아마도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그대로 똑같이 하면 약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방법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뭐 이렇게 우리는 원래 옛날부터도 해왔던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해왔던 그 농법 자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부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의 농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온실가스 배출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시기별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먼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배출을 말씀드리면, 여기 뭐 이렇게 소장님도 계시고 전문가 계신데 이렇게 퉁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유기물이 뭔가 산소를 잘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메탄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소 위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 뭐 사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대체로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 소와 효소가 분해를 해주죠, 음식물을. 그런데 소가 먹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뻣뻣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푸라기라든가 뭐 이런 것, 건초, 이렇게 뻣뻣한 것들. 이런 거를 소화할 수 있는 그 소화 효소를 갖고 있는 동물은 없다 그래요, 지구상에. 그럼 소는 도대체 그걸 왜 먹냐? 소도 저런 소화 효소는 없어요. 대신에 소의 위 중에서 그 앞단계, 소 위가 4개인데 그 앞에 한 1위, 제1위, 2위 뭐 이렇게 나뉘는데 그 두 위에 어떤 미생물을 들여놨어요, 그 안에. 미생물이 대신 걔를 소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소화 끝에 나온 게 메탄이라는 거고, 그 메탄이 그래서 제가 트림을 할 때마다 그 메탄이 이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똥은 주로 돼지똥이 문제가 되는데요. 혹시 그 돼지 축사 가보셨어요? 저는 사실 못 가봤어요. 이번에 이제 취재하면서 가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 ASF 이슈도 있고 해서 접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영상이나 이런 데서 봤던 거 보면 돼지는 일단은 요새 돼지 농장은 밀폐가 돼 있어요. 무창돈사라고 해서 거의. 그 안에서 돼지가 생활을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약간 구멍이 뚫린 그 위에 이제 돼지가 살고, 그럼 돼지가 똥오줌을 싸면 그 밑으로 다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돼지 그 분뇨가 그 안에 이제 일정 기간 이렇게 차 있다가 그거를 빼내서 처리하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이제 그 똥이니까 얼마나 유기물이 많겠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묵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제 메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이 논도 마찬가지로 토양에 있는 유기물이 있고, 또 식물이 자라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유기물이 있는데 거기다 또 물을 계속 물을 받아놓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탄이 피어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묻혀 있는 거를 캐내서 이제 탄소가 배출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땅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동물이나 식물이 죽어서 묻혀 있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탄소도 있고, 또 이제 식물이 공기 중에 탄소를 빨아들여서 그거를 밑에 이제 뿌리를 통해서 미생물한테 보내줘서 있는 탄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토양에 있는 탄소량이 대기에 있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토양에는 굉장히 많은 탄소가 묻혀 있는데, 이거를 지금 뭐 제가 기계를 좀 가져왔습니다만 사실 사람들은 계속 농사를 하면서부터 경운을 계속 해왔거든요. 이 경운은 옛날 뭐 그 고대 이집트 벽화 이런 걸 봐도 이렇게 벽화 이렇게 있으면 꼭 사람이 농사 짓는 장면에는 소가 뒤에 쟁기 끌고 있는 게 같이 나와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은 계속 예전부터 경운을 해왔는데, 이 경운을 이제 하는 이유는 보통 일단 그 작물을 수확하고서 땅을 한번 이제 고르게 섞어준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곡식이나 아무튼 이런 걸 하고 나면 나머지 줄기라든가 이렇게 쓰지 않는 것들 이런 걸 이제 땅에 섞어서 그냥 이제 처리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잡초를 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으면 잡초 뿌리가 끊기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밭을 이렇게 뒤집는 방식을 한 번씩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무경운.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할 때마다 여기 묻혀있던 탄소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피어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경운을 하면은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한 70년대 이럴 때부터 무경운 방식을 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무경운 방식이 거기서도 일반화된 건 아니지만 시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시절에 뭔가 이제 온실가스에 대한 뭐 선구적인 뭐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경운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잡초 제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제초제 회사들이 이제 생기면서 아 이제 밭을 갈지 않아도 뒤집지 않아도 되는 약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예, 처음에 그 미국 같은 데는 워낙 그 면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노동력을 덜어도 그게 엄청난 이득이니까 이제 제초제 등장과 함께 뭔가 이런 무경운이 시도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한번 경운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되게 그런 단어가 많이 있어요. 논쟁, 논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운을 하려면, 그러니까 무경운을 하려면 계속 무경운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농민들이 하다 보니까 이걸 누가 일일이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한 2, 3년 뭐 이렇게 무경운을 했어요. 했는데 뭔가 뭐 작황이 안 좋거나 아무튼 다른 이유로 아 요번엔 좀 밭을 좀 뒤집어야겠어 해서 하면은 그 몇 년 동안 쌓았던 거 다시 피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거를 이제 잡초 제거랑 같이 하려면 피복 작물을 같이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잘 안 되고 이래서 이 효과성을 두고서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 경운을 하지 않는 게 온실가스를 토양에 이제 붙들어두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UN 뭐 기후변화 협약이나 이런 데서 계속 강조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야기를 해보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 소는 그러면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트림을 해왔는데 그럼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약간 이거를 비대화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그래프는 소의 무게와 배출 개수의 관계인데요. 그 IPCC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배출량 계산할 때 그 IPCC 가이드라인을 따르는데 각 지역별 소의 무게와 거기에 배출 개수가 이렇게 그림 플로팅을 해보면 되게 잘 들어맞는 일차 함수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소가 말랐죠. 300kg 좀 넘으니까 소가 마른 소인데 걔 이제 배출량은 한 47 정도이고 북미의 그 육중한 소는 무게가 막 800kg가 넘고 배출량도 64 정도 되죠. 이 배출 개수를 제가 이제 자동차 우리 재원 검색할 수 있잖아요. 자동차로 검색을 해보니까 매칭을 해보니까 인도와 북미 소의 배출 개수 차이가 아반떼와 그랜저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소라도 얘가 커질수록 더 배출을 많이 하는 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큰 소가 커지는 것에 이게 이제 뭐 물론 종자가 달라서인 부분도 있지만 소라는 거는 지금 현대 축산업으로 와서는 이게 경제 동물이고 소 한 마리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이윤을 취하려면 얘를 크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육종 개량을 해서 크게 키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우리나라 소는 어땠을까 보니까 74년도에 우리나라 도축되기 전에 소의 무게는 359kg. 그러니까 저 말랐다고 하는 인도소보다 약간 더 통통한 정도였는데 이게 계속 늘어나서 2020년에는 697kg까지 늘어납니다. 거의 저 같은 사람이 한 6, 7명이 더 이제 늘어난 거예요, 소한테. 그것만 해도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올해 1월, 4월에 또 늘어났어요. 700kg 넘게. 그러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소가 커지고 있고 그 말인즉 이 소가 배출하는 배출량 또한 늘어났을 거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네. 돼지도 마찬가지로 비대화를 겪었는데요. 돼지도 97년에 102kg이었던 게 20년에는 116kg 정도로 늘어납니다. 돼지는 뭐 트림이 아니라 이제 분뇨가 문제가 되는데 역시 이게
많이 먹으면 많이 쌀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돼지 분뇨량도 동물의 체중에 따라서 비례를 한다. 그만큼 이제 메탄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같은 동물을 키우더라도 우리가 뭐 축산업으로 얘를 최대한 이윤을 뽑아내려다 보니까 크게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돼지라도 같은 소라도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봤던 그 소와 돼지보다는 훨씬 더 배출을 많이 하는 동물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앞으로 이제 좀 우리가 기술을 이제 전환을 함에 있어서 약간 염두에 둬야 될 그런 것들 한번 얘기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그 사람이 항상 이렇게 우리 인간은 모든 걸 길들이고 다스리고 하면서 이 지구를 약간 정복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다스린 게 온도입니다. 이거는 뭐 로마 시대 이럴 때부터도 막 온도 이게 겨울철에 추위를 막기 위해서 막 유리를 뭐 이렇게 씌웠다든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온도를 다스렸죠. 우리나라 기록에로도 뭐 15세기 이럴 때 여기는 이제 그냥 이제 추위를 막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온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이제 깔고서 거기다가 흙을 한 45cm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가 뭐 봄나무를 길렀다 이런 것처럼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가온까지 해서 이제 길러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새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하우스들은 이제 바람을 기본적으로 가리고 또 물을, 그러니까 그 위에 뭐 뚜껑이 이제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바람과 온도와 물을 우리가 제어하는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새 모든 이제 하우스들이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주로 딸기 키우는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딸기 같은 경우는 그 수막 재배라고 해서 딸기 그 하우스 딱 들어가 보면 흙이 없어요. 공중에 이렇게 띄어가지고 그 안에 양액이 흐르는 관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 양분 자체도 사람이 다 컨트롤하는 거죠. 얘한테 무슨 양분을 먹일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지금 마지막 남은 거 식물이 키울 때 이제 마지막 필요한 게 빛. 빛마저도 이제 우리가 한번 제어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 농업, 실내 농장,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이라는 건 이제 광범위한 개념이고, 특히 뭐 수직 농장, 실내 뭐 스마트팜이라고 했을 때 요새 이제 나오는 것들은 빛에 관련된 것들인데, 저 위에 LED 등을 달아서 저렇게 하는데, 그럼 왜 빛을 굳이 제어를 할까? 햇빛을 그냥 공짜로 쏟아지는데, 생각을 해보면 결국 경제성이 있는 거죠. 아파트 이제 건설회사들이 어떤 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할 때는 층고를 제일 높여야지만 이득이잖아요. 이것처럼 이것도 층층이 이렇게 몇 층씩 쌓아서 그럼 단위 면적당 우리가 그 수확할 수 있는 야채 양이 훨씬 많아지니까, 이렇게 그럼 쌓으려면 요 사이사이에다가 빛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다 빛을 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빛은 그 우리 RGB 있잖아요. 빛의 삼원색 3요소 그런 걸로 저거를 어떻게 뭐 R을 세게 할지 뭐 B를 더 늘릴지 이런 걸 컨트롤하면서 저 야채의 색깔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지고 유통기한도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빛까지 컨트롤하는 시대가 됐는데, 문제는 저게 그러니까 다 전기잖아요. 전기를 쓰고 또 여기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 열을 식히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그 공조시설, 에어컨 이런 거를 또 막 틀어서 온도를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에너지 다소모 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너무 기후변화가 심해서 만약에 이걸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할 때는 뭐 몇 면적 이상일 때는 뭐 재생에너지를 뭐 얼마를 설치하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